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저희 아이가 긴 방학도 아니고 개학도 아닌 이 시간 동안 무슨 공부하는지 공유해 볼까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자기주도 학습하는 모습 보시고 하루 종일 어떤 공부하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영어편, 수학편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미 영어편을 올려놓은 상태예요. 오늘은 수학편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미 스케줄 짜는 방법 관련 영상도 있고요. 업데이트된 스케줄 파일도 매달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다운받아 가시면 되세요. 엄청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이가 하는 그 투두리스트, 아이가 공부하는 거, 그거에 관한 체크리스트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가 스스로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저희 아이가 하루 종일 수학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 하시고, 코칭하는 저는 어떤 자세로 아이를 이끄는지 알고 싶으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중간중간에 공부 관련 팁도 녹여볼게요. 실제 아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는지 좀 문제집 간에 좀 비교도 해보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싶었는데요. 혹시 몰라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집 그 출판사에 연락을 드리고 그 저작권 관련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연락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아쉽게도 영상 안에서 좀 문제집 내용 좀 뭐 비교하고 좀 자세하게 좀 훑어보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아쉽게도 겉표지나 내용이 보이더라도 아주 흐릿하게 해서 영상 처리할 예정이에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몇 개 대형 출판사 그 저작권 관련 문의를 드려봤는데요. 아직 출판사 측에서도 저작권법에 관해서 어디까지 허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통해서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fair use 차원으로 교육의 목적이라면 적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뭐 굳이 저작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영상을 만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홍보나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아이가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집이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what과 how에 더 초점을 맞춰서 영어편처럼 북치고 장구치고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좀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학 문제집을 사용하나요? 수학 공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문제집은요. 기탄 수학, 디딤돌 수학, 시메스 출판사인 초등 사고력 수학 1031 이렇게 크게 3개의 출판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연산 문제집은 어떤 걸 사용하나요? 기탄 수학 연산 문제집 레벨 H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가 한 권만 내리 풀면 좀 지루해할까봐 한 2권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 풀고 있어요. 지금은 H45를 하고 있네요. 아이더러 왜 이 문제집을 골랐냐고 물어봤더니 책의 종이 재질이 좋대요. 도화지 같은 느낌이라나? 그래서 연필 쓸 때 이렇게 서걱대는 느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교재가 또 1031도 그래요. 그래서 문제 풀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디딤돌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재인 뭐 최상위 수학이나 뭐 그런 기본 유형 이런 것들은 종이 재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색연필로 주로 채점을 하는데 어떤 색연필은 좀 잘 먹지가 않아요. 종이 자체가. 그래서 엉뚱하게도 종이 재질이 마음에 들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본 개념 문제집은 어떤 걸 사용하나요? 3학년 땐 센 문제집을 사용했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센 수학? 4학년 때는 아이가 디딤돌 걸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기본 플러스 응용을 골랐어요. 4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다 디딤돌 출판사 거 사용했고요. 5학년 것도 디딤돌 출판사 걸 구매를 했는데 문제 스타일이 익숙해졌는지 5학년 것도 디딤돌 출판사 걸 구매를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이번엔 문제 유형으로 골랐어요. 이렇게. 왜 이걸로 골랐냐고 물어봤더니 기본 플러스 응용은 파란색이 들어가는데 문제 플러스 유형에는 초록색이 들어가서 좀 색달라 보여서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골랐대요. 그래서 제가 헐 했지만 아이가 원한다니까 그냥 구매해줬고요. 저희가 아직 다양한 문제집을 뭐 다 풀어보지는 못했지만 웬만한 문제집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을 선택해서 풀었냐 보다 수학 공부를 어떻게 했냐의 그 과정에서 실력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아이의 취향에 맞게 아이가 고른 문제집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아이가 느끼는 바가 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난이도, 어떤 수준으로 가야 할지 이제 아이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학년 1학기, 2학기는 이렇게 기본 플러스 응용을 풀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학년 1학기, 얘는 기본 플러스 유형 하고 있어요. 문제집을 어떤 순서로 병행해서 푸나요? 문제집을 어느 순서로 병행하면서 푸냐면요. 저희는 한 것만 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4학년 1학기 기본 플러스 응용과 재미삼아서 사고력 수학 그 1031을 같이 풀었어요. 4학년 1학기 때 이제 예습 끝내고 4학년 2학기 예습 들어가면서 4학년 1학기 최상위 수학 S를 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5학년 1학기 예습하면서 4학년 2학기 최상위 수학 S 풀고 있어요. 최상위 수학 S랑 최상위랑 뭐가 다르냐고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최상위 수학 S는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최상위 수학은 바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냥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S를 원한다고 하니까 우선 S를 안겨줬는데 5학년 1학기 거는 요번에는 한번 S 말고 그냥 최상위 수학 요거 한번 풀어보고 싶다고는 하더라고요. 디딤돌 수학 어떤 유형의 책을 고르면 되나요? 우선 아이의 말에 따르면 기본 플러스 응용보다는 기본 플러스 유형이 자기에게 더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의 느낀 점을 토대로 저희 생각을 녹여서 문제집 분석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문제집 안을 보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위배가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혹시 저처럼 뭐 문제가 없겠지 싶어서 뭐 개인 블로그나 SNS에 출판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문제집 안에 내용을 올리시면 저작권 침해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블로그에 올린 글 다 내려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있네요. 어쨌든 저희는 5학년 2학기 문제집을 구매할 시기엔 직접 서점에 또 가서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실제 문제집을 어떻게 푸는지도 좀 공유해 볼게요. 저희는 이렇게 문제집 푸는 순서를 정했어요. 예를 들어 1단원이다. 그러면 각 단원마다 서브로 쪼개져 있잖아요. 디딤돌의 용어를 빌리자면 뭐 스텝 1, 2,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시평가였나? 수시평가 레벨 1, 2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나가요. 예전 같으면 스텝 1, 2, 3 하고 수시평가 레벨 1 한만 풀고 일부러 레벨 2는 남겼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한 바퀴를 다 풀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돌아올 때 레벨 2를 다시 풀면서 잘 모르겠으면 다시 이제 개념 읽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려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너무 진도를 후딱 나가버리면 실제 학교 개학하고 학교 진도를 다시 맞춰 나갈 때 연습할 문제집이 없다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겨놨었는데 요즘은 학교를 언제 갈지도 모르겠어서 이젠 그냥 쭉 풀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중간에 빼먹는 거 없이. 제가 자주 언급하는 방법인데요. 문제집을 풀더라도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세 바퀴는 기본적으로 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 사용했을 때 여기에 실력 보강 자료집이라고 아예 단원을 짧게 묶어서 따로 빼놓은 문제집이 이렇게 껴있어요. 그래서 그땐 기본 응용 먼저 다 풀고 두세 바퀴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실력 보강 자료집을 문제를 풀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용해보니까 아이 말처럼 기본 플러스 유형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공부할 때 예습하는 용으로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고 있어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관심 있으실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점은 제가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부분을 잘 이해했고 못했고를 제가 좀 파악하고 싶어서 채점은 제가 하고 있고요.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요. 아이가 설명을 우선 읽어요. 웬만하면 영어처럼 수학도 입 밖으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개념을 해석하고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요. 문제 푸는 거죠. 채점했을 때 아이가 좀 틀렸다. 그럼 어디서부터 오해를 해서 이런 답으로 산출했는지, 왜 틀렸는지 원인을 파악하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라고 해요. 저는 많이 틀렸다고 혼내지는 않아요. 다만 못난이 글씨로 쓰면 제가 그건 뭐라고 해요. 좀 엄마 좀 배려해 달라고. 지렁이가 기어다녀서 가뜩이나 늙어서 눈도 침침한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고. 글씨 가지고는 좀 개선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7가지 방법이나 아이가 수학 공부가 좀 하고 싶지 않아 할 때 제가 어떤 조언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문제를 풀었는데 도저히 못 풀겠다 하는 건
물론 문제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도면 아이가 풀겠다 싶으면 문제를 여러 번 낭독하고 개념 설명도 낭독하라고 해요. 그럼 대부분 아 하면서 혼자 터득을 해요. 근데 진짜 모르겠다, 아이 수준으로는 아직 좀 무리일 수 있겠다, 내가 봐도 너무 어렵다 싶으면 전 답 안 알려주고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엥? 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모르면 답안지도 보여주고 그냥 바로바로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나중에 돌아오는 게 낫더라고요. 이 방법은 최근 예습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앞전에 배웠던 것들이 더 쉽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다양한 문제와 유형, 난이도의 문제집을 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겹치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디딤돌에서 뭐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웠다 치면 이해를 반밖에 못했는데 1031을 풀다가 또 경우의 수가 등장하고서 또 배우게 되고, 원래 못 풀었던 문제인데 좀 시간이 지났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이젠 풀 수 있게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는 걸 쉽게 호락호락 답을 알려주지 않고 좀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별표 크게 치고 넘어갈 때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 중에 풀 수 있을 법한 문제인데 못 풀었다는 건 다시 풀게 하지만 이건 진짜 넘사벽이다, 그런 건 그냥 과감하게 저는 버리고 진도를 나가고 나중에 돌아와서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그 시도를 하는 거죠.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어려워서 못 풀었던 그 문제들을 나중에 돌아와서 풀 수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를 통해서 또 되게 자신감을 가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실력이 되게 향상됐나 봐요, 엄마. 나 수학 되게 잘하나 봐요.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좀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세상에 나가서 충격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로 살라고 그냥 냅두고 있어요. 문제집 한 권을 몇 번을 보나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은 봐요. 틀린 것도 다시 풀어보고, 예전에 별표 쳐놓은 문제, 뭐 답을 모르고 지나갔던 문제, 이해를 했었더라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는 문제도 제가 조그맣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보고요. 그래서 적어도 3바퀴는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꼭 직접 스케줄을 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짤 때 아이들이 그 목차를 보고 어느 정도로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경험하고 분배를 하면서 이제 스케줄을 짠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이들이 실제 공부를 하기 전에 수학 교과의 목차를 봐요. 예를 들어 5학년 1학기에 자연수의 혼합 계산, 약수와 배수, 규칙과 대응,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 뺄셈, 그리고 다각형의 뭐 둘레와 넓이를 뭐 배운대요. 그래서 그런 큰 틀을 아이가 이제 숙지를 해요. 그럼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암기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단어 뜻을 알아야 이제 뭔지를 알죠. 그래서 한자가 중요해요. 용어를 우선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적 용어, 그 수학계의 새로운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숙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아이는 이제 5학년 1학기 땐 대략 이런 것들을 배우겠구나 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약수와 배수를 배우는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면 이제 그거와 연관된 독서를 하는 거죠. 뭐 약수와 배수의 내용이 언급된 뭐 뒤집기 책을 본다거나 다른 책을 본다거나, 약수와 배수가 무슨 뜻인지 이게 뭔지 이제 대략적으로 책을 통해 배우게 돼요. 그런 큰 그림을 대충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교과서 보면서 개념 습득하죠. 실전 문제 풀어가면서 이제 연습하죠. 그럼 개념과 연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까 목차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드렸는데요. 목차를 숙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배우는 과목의 목차를 마인드 매핑하듯 큰 맥을 머리에다 이제 입력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 하듯이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제 미국에서 수학시험 볼 때 어떤 교수들은 A4 용지 한 장에다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오라고 해요. 시험 볼 때 봐도 된다고. 공식이든 문제든 상관없대요. 딱 한 장을 가지고 시험장에 갖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엔 대박, 나 여기다 진짜 다 써갖고 시험 볼 때 써먹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올 법한 개념을 막 깨알글씨로 엄청 A4 용지 빼곡하게 써가면서 시험 준비를 했죠. 근데 실제 시험을 볼 땐 결국 그 A4 컨닝 페이퍼가 무색할 정도로 안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 컨닝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교수가 학생들에게 진정 바라는 건 뭐였냐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A4 용지 한 장에 개념 정리를 함으로써 수학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가지치기 공부를 할 수 있게 그 연습을 시키신 거였구나를 알게 됐어요. 수학 공부할 때 자신이 배운 그 내용을 그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머릿속에서만이 아니라 그걸 작성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설명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아이에게 각 학기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노트를 만들라고 해요. 마치 실제 시험 보러 갈 때 가지고 갈 만큼 완벽한 개념 정리 노트요. 그래서 그걸 좀 영상에 좀 공유해도 되겠냐고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거부하더라고요. 정답은 없는 건데 뭐 어떠냐고 했더니 너무 소중하게 너무 공을 들여서 만든 거라서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아쉽게도 영상에서는 공개를 못하지만 가정에서 수학 개념 정리하는 것도 함께 지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진다, 그쵸? 제 영상의 말이 너무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전 이제 전화통화 스피드로 말씀을 전달하는 기분으로 이제 그 속도로 하는데, 사실 영상이 너무 또 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점점 말이 빨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오히려 말 속도 너무 느린 분의 영상을 볼 때면 막 1.5배속으로 막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때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네요. 이 습관이라는 게. 좀 적정 속도로 정확하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 1031은 어떻게 문제를 푸나요? 수학 문제집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 사고력 수학 1031이에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IQ 테스트 하는 그런 틱한 문제예요. 되게 흥미롭게 풀 수 있어요. 제가 수학 문제 풀 때 하루에 몇 장 풀기 이렇게 페이지 수로 정하지 않고 아이가 시간으로 정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왜냐면 혹여라도 아이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빨리 문제를 제대로 생각도 깊게 하지 않고 풀어버리려고 할까봐 그런 건데요. 수학 문제 물론 스피디하게 이렇게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거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이 학문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거라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라고 했어요. 시험 볼 때는 또 시험 보는 노하우를 또 따로 알려주겠죠. 어떻게 타이밍하고 뭐 다소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좀 시험 보는 테크닉 노하우잖아요. 그런데 문제집 풀면서 공부할 때는 좀 이렇게 개념 파악하면서 예습하는 거라서 예습용으로 문제 풀면서 공부할 때는 좀 진중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좀 풀으라고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분 공부다. 그런데 1031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 문제밖에 못 풀었다 하면서 좀 울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분간 진짜 머리 굴리느라고 진짜 멘탈 탈탈 털렸겠다 그러면서 진짜 칭찬 많이 하고요. 깊게 사고할 줄 아는 힘이 정말 많이 키워졌겠다. 비록 문제는 못 풀었더라도 그러면서 괜찮다고 해요. 그럼 아이는 엄마가 과정을 더 중요시하지 문제의 동그라미에 이제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서인지 수학을 진짜 잘한다는 착각 아닌 착각,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 모드로 엄마가 말을 하니까 물론 그때그때 다르지만 20분이 좀 초과를 했더라도 수학 문제를 더 해결하려고 좀 더 알아내려고 더 잡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전 그거를 더 바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 그냥 여기까지 하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스스로 자발적으로 늘려나가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그런 걸 봐서 그런지 좀 수학에 대해서 되게 좀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도움 없이 푸는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성취감 진짜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좀 한다 한 아이들 유형을 보면 그 성취감을 다 맛본 아이들의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경험을 쌓게 냅두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푼 그 영재 사고력 수학 1031은 초급이었는데 문제집이 A, B, C, D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A는 수화 연산, B는 도형 측정, C는 규칙과 논리, D는 확률과 통계, 뭐 문제 해결 이런 거요. 그래서 이것 또한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A, B 두 권을 돌아가면서 풀었고 지금은 C, D를 돌아가면서 풀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수학 영역을 더 좋아하는지 이 문제집을 통해서 파악하게 돼서 되게 좋았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어떤 문제집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사실 전 영어보다 수학 공부를 아이와 더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학 문제집 고르실 때 연산, 기본 개념, 그리고 사고력 확장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문제집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 노트 정리하는 습관도 길러주시면 좋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제집이 무엇인지도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그리고 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